우리나라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숫자와 그다음에 이제 질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경제산업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 그것도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산업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게 됐죠. 기본적으로 제조업하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화해서 사람을 어쨌든 최적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그 노동력을 생산성을 만드는 것이 또 이익의 어떤 식별되다 보니까 점점 또 기계화되고 IT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들이 직장에서 일자리를 이제 명퇴하거나 잃게 되거나 아니면 또 취직할 수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양산이 됐죠. 이제 대부분 양산되는 와중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 생계형 창업입니다. 다른 나라 OECD 국가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생계형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에 이제 주로 됐었고 소규모 기술 집약적인 제조로 인한 어떤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수준의 어떤 업종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좋아지고 내수가 활성화될 때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는데 근자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내수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출도 별로 안 되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은 그 가장 경제적인 약자인 그 일반 서민들 빼놓고요. 노동자들 빼놓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매출 부진에 시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소상공인 숫자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많다는 것만 알고 있지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 부처의 소상공인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복지의 대상이냐 성장 동력의 대상이냐 혁신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모호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영업자 숫자 많은 거고 여전히 많이 자연스럽게 창업하고 여전히 많이 폐업하고 그냥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회는 방치하고 근데 그냥 위로하는 척만 하고 이제 그것이 일어난 현상이 각 부처의 소상공인 문제가 흩어져서 있고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선거가 닥치면은 그때마다 필요한 단기적인 처방에 의한 예산만 만들어지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안만 나오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신용과 액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체화시키는 건 없었죠. 선언만 있었지 구체화시킨 사람은 역대 정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선거 때만 나오는 구호로만 전락했던 거죠. 또 거기에 따르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현혹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만들어진 게 겨우 정부 예산도 정말 미미하고 정부 여기서 미미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비하면 예산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그것도 사업비로 겨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각 정책의 부처의 그 위원회라든지 하다못해 일자리위원회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미한 대표단체. 영향력을 일부러 축소시키는 건지 왜곡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 연합회 겨우 하나 만들어졌고 정부에서도 지금 청와대라든지 각 부처에서도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포탈에 관련된 저는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포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엄청난 IT 기술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IT라는 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점한 거고 시스템화 시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아무리 도로를 만들어 놨어도 그 도로를 이용 안 한다면 그 도로는 죽은 도로거든요. 사실은 그 도로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주인이냐 도로를 다니는 사람이 주인이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IT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특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먼저 선점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가만히 앉아서 톨게이트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톨게이트비 받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받는 이 톨게이트비를 받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편의성을 위한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고 거기다가 본인들의 어떤 시스템화해서 움직이게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일어나는 현상은 소위 얘기해서 대기업들, 외국의 대기업들,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자본주의로 돈을 벌었더라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사회의 작용으로 또 자본이 축적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독점으로 일어나는 폐해만 양산시키고 있고 특별하게 사회에 기여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는 이제 답을 할 때가 왔다. 왜? 네이버가 국민들한테 호감도가 없어지는 순간은 여러 가지 순간에서 국민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 스스로 어느 정도 공룡이 되면은 자발적 변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거를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고 국회의 역할이고 또 법으로서 각종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포털 공영제라는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는데 난 이런 6가지에 대해 저는 이 최저임금에 관련된 가장 피해 입는 업종의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하면은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넣는데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한테 의논을 하면서 한 정책이 과연 몇 개나 되냐는 거죠. 이게 당사자들이 공감되고 당사자들이 물론 욕을 하는 게 지나칠 수 있다고 보겠죠. 정부에. 사실 또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민간에다가 도와주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면은 정부는 이런 6가지를 내놓는 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설득해야 돼. 야, 이거는 우리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6가지 최선을 다한 거다. 너희들도 좀 희생해달라. 당신들도. 그럼 우리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찮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통산업 발전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유통업을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냐, 아니면 그 장사자인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의 중심이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사실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보호 육성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 대기업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과밀화되어 있고, 대형마트끼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복합 쇼핑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고요. 이미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폐업에 있습니다. 극빈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무기업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또 복합 쇼핑몰로 이제 대형마트가 안 되니까 SSM을 하다 못해서 이제 복합 쇼핑몰의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문제는 과거에는 대형마트는 물건의 쇼핑의 구매 형태였고요. 이 쇼핑의 구매 형태가 우리나라는 외국과 틀리게 임대사업자입니다. 거의 건전하게 정말 제대로 된 유통도 아니에요. 물건을 완사입해서 싸게 매입하는 유통의 정통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임대료만 쏙쏙 뽑아먹고 납품단가 후려치는 여러 가지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거고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건물 질 때 본인들이 자기네 자본 갖고 짓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저리 자금을 빌립니다. 정부에서 자금 빌립니다. 땅도 아주 싸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다 망하게 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얼마나 세금 내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 세금 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조금씩 내는 게 건전한 국가입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 사람 다 망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 고용도 안 합니다. 그런 현상의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복합 쇼핑몰을 합니다. 복합 쇼핑몰은 뭐냐면 그 안에 물건에 대한 쇼핑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완전히 오락시설까지 갖추고 음식점까지 갖추고 하루 종일 아침 수업 저녁 때까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쫙 빨아들여서 거기서 상주시키는 겁니다. 최소한
복합 쇼핑몰이 입점할 단계에서는 그 전에 그 지역에 미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대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사전 영향 평가를 받으라. 우리가 큰 건물 지면은 교통 영향 평가 받듯이, 그런 듯이 그거는 교통 영향 평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걸 규제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지역의 소도시에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하남의 주변에는 없었지만 주변에 근거리 가지고 원거리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고요. 역사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 주변 상권이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 역사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낙후된 주변 상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소상공인에서도 좀 낙후된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이유는 저는 소상공인으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업의 자본주의 논리만 들어가서 복합 쇼핑몰 만들어지고 주변 상권이 싹 괴멸되고 소비자의 독과점 때문에 소비자가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중소기업부에서 유통산업발전부터 건들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관련된 계속 조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도 저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불이는 14위는 이 와중에서 사실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계속 그냥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관돼 왔었던 거죠. 단기적인 처방도 근원적인 처방을 해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났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폐업하는 와중에 사회적인 간접 자본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 딸린 고용에 따른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거기다가 또 그 집안의 식구들이 급속도로 몰락하는데, 이 급속도로 몰락하는 과정에 자본의 어떤 대기업 자본의 어떤 영향도 있었고, 또 몰락하는 와중에서 급빈층으로 전락하니까 양극화가 심해되고 소위 중산층이 아주 붕괴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유럽이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중산층에 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은 중산층에서도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1년에 85만 개 정도가 폐업합니다. 85만 개 폐업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숫자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받아볼 수 있지만 엄청난 거죠. 85만 개의 딸린 식구만 해도, 3인 가족만 하더라도 웬만한 대한민국의 광역 도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급빈처럼 전락하는 거거든요. 금융권에서 빌린 여러 가지, 창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금융부채에 관련된 부분, 부실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상공인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더 많다는 거에 대해 큰 의미는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업과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아니면은 과다 경쟁에 따른 서로 간의 어떤 해업 문제,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당장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의 당시 현실이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할 수 있다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수한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 정부에서 쓰는 예산과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법은 사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소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계층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곡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은 왜 바라기만 하느냐, 숫자가 많은데 왜 바라기만 하느냐, 정부에다 이렇게 저희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놨는지 궁금하고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소외시켰을 때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섭섭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지만, 그것이 분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로 바뀌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때는 대화보다는 여러 가지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중기부 장관의 험한평이 여러 가지가 많아 있는데, 뭐 요새 정치인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여전히 벤처, 뭐 기업가, 청와대는 그걸 좀 고집하는 부분도 있나 본데, 저는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신설된 부서지 않습니까? 신설된 부서의 장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힘 있는 논리라는 게 어디서, 힘 있는 논리가 현재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의 근원적인 건 뭐냐면,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이 없이, 아니, 본인이 아무리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 밑에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층,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기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혼자서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정부의 일인 것이지, 중기부가 만들어진 처음의 의미를,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스킨십을 잘하고 현장을 많이 알던 사람을 이제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지, 지금 늦은 거 이상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